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완전한 승리를 향해 멈출 수 없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필립 잉그램이 한 말입니다. 한때 영국 군 정보부의 고위 장교였던 잉그램은 모든 것을 경험한 인물이며 이를 증명하는 MBE 훈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폭발적인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푸틴조차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크림반도를 탈러시아화시키고 푸틴의 반도 장악을 끊어낼 눈사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잉그램이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말한 것 중 하나는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고립 전략에서부터 만연한 연료 부족, 그리고 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공격까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위해 크림반도의 방공 시스템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흑해와 크림반도 상공의 공격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무엇을 했을까요? 잉그램이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 능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방공망을 해체하면서 이러한 공격은 크림반도 전역과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크림반도 해방작전의 1단계였으며 지금 2026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첫 2달 동안 이러한 공격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월과 2월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방공자산을 대상으로 한 달에 25회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무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시스템, 레이더, 그리고 전체 저장고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역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서 첫 번째 단계를 멈춘 것은 아니라고 아을레드는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남아있는 방공망을 계속해서 파괴하면서 한 단계가 다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8월 1일에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크림반도의 주요 항구인 세바스토폴에 있는 방공망과 전자전, 진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항구는 러시아 전함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최대한 멀리 이동하기 전까지 흑해 함대의 본거지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전략 1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이제는 공격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 단계가 앞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간단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립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의 핵심 승리는 이 고립이 러시아가 잃어버린 방공망을 대체하기 위해 크림반도로 추가 방공망을 보내는 것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크림반도의 방어를 한정적이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거하는 모든 레이더, 모든 시스템, 그리고 모든 전자전 장치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전체를 탈러시아화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듭니다. 잉그램이 말했듯이 러시아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 기회를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방공망이 파괴된 뒤에는 고립이 뒤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서 연료와 보급품을 크림반도로 운송하는 트럭을 파괴하는 차량 차단 작전과 7월 한 달 동안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그림자 함대 선박을 상대로 70회가 넘는 공격을 결합해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림반도 내의 저장고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지원하는 물류 네트워크가 산산조각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이 분명히 중요하며 푸틴이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잉그램이 지적했듯이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원래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로 여겨졌던 곳을 점진적으로 잃는 것보다도 푸틴에게 더 큰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귀결됩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푸틴이 만들어낸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는 신화의 예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잉그램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하며 시작된 최초의 침략 행위를 푸틴이 만들고자 했던 신화의 출발점으로 지목합니다. 잉그램은 러시아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크림반도를 장악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푸틴이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조성하려 했던 러시아인들의 심리에 매우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합병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을 떠받치는 심리의 핵심이라고 잉그램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곳에서 마지막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가치 있는 해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측근에 있는 많은 올리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에게 크림반도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이미지를 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 합병 직후 푸틴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신의 신화를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 장소들을 과시하듯 순례했습니다. 소련 시절 2차 세계대전 기념비에 화환이 놓였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기독교와 관련된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세바스토폴로 향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막 빼앗은 흑해 함대를 점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를 다시 품에 안으려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우크라이나인들도 그것을 원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병합은 사실상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틴의 큰 승리였고, 그는 이를 이용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푸틴에게 크림반도는 통합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잉그램에 따르면 세바스토폴에 흑해 함대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모두에게 공유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는 이러한 통합의 상징이 존재해왔습니다. 푸틴은 2021년 7월 전면 침공을 감행하기 불과 몇 달 전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이러한 통합 주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푸틴은 장황한 논문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항상 하나였으며 두 나라 사이에 생긴 장벽은 외부 세력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의 표현대로라면 분할 통치인데, 이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략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은 모두 고대 루스의 후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거나 푸틴의 시각에서는 이들을 통합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맥락은 현재 크림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고립 전략은 푸틴이 만들어낸 이 신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 합쳐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크림반도의 무혈 합병은 푸틴의 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크림반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파괴와 고통은 그 이야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의 심리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합병 이후 최소 85만 명이 러시아인이 크림반도로 이주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림반도를 휴양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푸틴의 통합 주장에 이끌려왔지만 우크라이나가 보내는 드론이나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푸틴이 만들어낸 이야기에도 구멍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과 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작전의 두 번째 단계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신화가 무너지는 것은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힘을 놓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푸틴이 처음부터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퍼뜨린 거짓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른바 단결 외에도 푸틴이 크림반도를 통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심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푸틴에게는 단결보다 힘을 과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쿠데타는 단순히 단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두려움의 대상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않은 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격했다면 러시아가 나라 전체를 점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전면 침공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2년과 그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적 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에서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드론이 공격할 때마다 푸틴의 강력함에 대한 주장과 반도의 현실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러시아가 퍼뜨린 신화는 우크라이나의 고립작전과 크림반도에 가한 모든 조치로 인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잉그램은 흑해 함대에 일어난 일을 지적합니다. 그 함대의 약 30%가 파괴되었고 나머지는 숨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힘을 상징하는 또 다른 기념물인 케르치 다리에 가한 공격을 강조합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연결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강했고 우크라이나는 너무 약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을 우크라이나와의 재통합, 즉 러시아의 영광스러운 시절로의 회귀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일, 특히 2026년에 한 일은 이 이야기에 반전을 선사한 것입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러시아와 점령지로부터 고립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의 허황된 이야기들 너머로 크림반도는 군사적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화와 함께 그런 군사적 가치도 우크라이나의 멈출 수 없는 승리 행진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저희의 모든 일일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크림반도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와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어떤 곳이어야 했는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잉그램은 크림반도가 매우 넓은 지역이라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기지로서 물자 저장고를 두고 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그 외에 여러 시설을 갖추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원하고 그곳에 있는 러시아군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잉그램은 크림반도가 본질적으로 러시아에게 거의 항공모함과 같은 능력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이 반도를 타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전문가가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동부 우크라이나로 공격을 감행하고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안전한 기지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고립 전략 덕분입니다. 잉그램은 크림반도를 고립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런 능력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곳을 비행장이나 여러 비행장, 물류기지, 지휘 통제기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차단했습니다. 흑해 함대가 밀려났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푸틴은 크림반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반도를 이용해 러시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략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케르치 대교를 공격하거나 흑해의 군사 자산을 공격했지만 크림반도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푸틴은 그런 상황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은 산발적인 공격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정기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보통 일주일에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흑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고 점령지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던 물류 동맥들도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하던 힘이 무너지는 것처럼 붕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한 탓에 전략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침공 초기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었던 지리적 이점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잉그램이 말한 그 중간 사거리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어느 지점이든 도달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해 전역과 아조프해까지 이동할 수 있는 해상 드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흑해 함대는 일찍이 그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크림반도의 나머지 지역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이 구상했던 대규모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리와 철도 연결부터 군수 차량 행렬, 연료 저장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타격하면서 크림반도는 푸틴에게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력을 사용해 크림반도를 되찾으려 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아무도, 특히 푸틴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수년 동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면 대규모 상륙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반도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상륙 작전에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좁은 육지 통로를 통한 진격도 포함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을 잃게 될 것이고 본토에서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도 이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인디펜던트지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력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무력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주 그랬던 것처럼 드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병력을 크림반도로 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끊임없는 드론 공격과 그 여파가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탈러시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케르치 해협을 건너 기차를 실어 나르는 페리들을 보았습니다. 이 페리들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식량,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잉그램은 이 페리들이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점령 지역에서 트럭을 겨냥한 공격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연료에서 물까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모든 것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들은 모두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립 전략으로 인해 크림반도에서는 연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주유소의 연료가 바닥나고 러시아인들은 이를 보충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반도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급했던 대공 방어 시스템 파괴에 집중한 덕분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식량도 문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8월 1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에너지망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러시아 점령자들이 이제 따뜻한 음식을 얻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령자들에게서 전력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체 마을이 전기와 물 없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력을 복구하기까지 정전이 며칠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전력을 복구해도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7월에는 반도 내 야간 조명이 20% 감소했습니다. 전쟁 전 크림반도 인구 140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인한 정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상징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도로 이주시킨 사람들에게 크림반도를 지상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푸틴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을 정말로 아프게 할 것은 매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연료까지 태워가며 상인에게 줄을 서는 평범한 점령자가 아니라 바로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크림반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있고 그것은 푸틴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크림반도는 원래 푸틴의 올리가르히들을 위한 휴양지, 우크라이나가 손댈 수 없는 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올리가르히들이 해변에 가면 해변에는 지뢰가 깔려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으며 대전차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고 잉그램은 말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러시아 엘리트 집단 푸틴의 측근들에게까지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서사 파괴를 통한 해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병력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것은 푸틴과 그의 엘리트들에게 크림반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 달 동안 해왔던 것처럼 드론을 계속 보내서 목표를 타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번의 공격이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는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고립 전략 때문에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크림반도를 타격할 때마다 푸틴은 타격을 입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런 타격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9월 중순에 있을 국가 두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며 러시아의 지도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날 위험은 없지만 그의 많은 동맹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임명한 인물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있으며 크림반도의 상황이 아마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푸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른 상징적인 목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여겨지는 경찰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과의 연관성이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트들은 이제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실패에 대한 소문은 크렘린의 어두운 구석과 푸틴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보는 올리가르히와 정치인들의 집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잉그램이 9월 선거를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취약하다는 것, 그의 권력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통제력 붕괴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투표장에서 그리고 엘리트들이 뒤에서 마침내 너무 멀리 나가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지도자에 대해 무언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침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승리하는데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지난 6월에 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점점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섬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의 미래에는 더 많은 공격, 더 많은 고통, 그리고 보호를 약속했지만 매번 실패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림반도에서는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푸틴에게는 이제부터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잉그램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 뛰어난 2단계 작전의 후폭풍에 대해 많이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공습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다시 시작된 에피퓨리 작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군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교훈을 얻었고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밀 무기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평범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개척한 것이고 미국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열쇠를 줬죠. 이제 미국 최초로 그 열쇠가 호르무즈 해협의 장벽을 뚫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이란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미국 중부사령부, 즉 센트콤에게 설명을 맡기겠습니다. 7월 13일 X에 게재된 기사에서 센트콤은 전날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한 목표로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콤 부대는 미군 전투기, 해군 함정, 자폭형 공중 드론, 자폭형 해상 드론을 이용해 이란의 군사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및 드론 전력, 소형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처음으로 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적을 상대로 자폭형 해상 드론을 공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이뤄낸 모든 성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 기술 시대의 혁신가이며 해상 드론을 이용해 비교적 작은 해역을 통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밀 무기가 이제 이란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산 무기일까요? 미국이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사용하기 한 달 전쯤
그것일 수도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6월 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V5 해상 드론이 미국의 훈련 작전 중 인도 태평양 지역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만 7천 명의 병력, 참여한 이 작전에서 필리핀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 중 목표 함선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가 항상 보여주었던 바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초토화시킨 그 동일한 드론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그 함대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의 위력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루손 해협에서 이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는 마치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과 같이 좁은 해협을 통제하는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해상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흑해를 넘어 공식적으로 확산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국이 7월 12일 이란을 공격할 때 마구라 V5를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측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이 마구라 V5를 시험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곧 호르무즈 해협에서 320kg의 탑재량과 430해리의 사거리를 가진 그 드론의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상 드론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것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작전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란에 새로운 유형의 무기가 등장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드론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7월 12일에 미국이 사용한 것은 마구라 V5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르세어였습니다. 센트컴이 이란에서 한 일에 대한 보고서에서 밀리터리 타임즈는 미국이 코르세어를 사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상업 선박을 계속 공격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잘 알려진 드론보다 그 해상 드론을 사용하기를 선호했을 이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르세어는 강력한 기체입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둔 사로닉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코르세어는 길이가 24피트이고 1000kg의 탑재물을 1000해리 이상의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라 V5보다 2배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가미카제 공격 시에는 3배 이상의 폭발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르세어는 최대 35토노트의 속도까지 낼 수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요 위협이 되는 이란의 고속정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결국 이란의 전통적인 해군은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의 1단계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미국은 이란 해군 함정 160척 이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실상 초반에 이란 해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이란 전략의 핵심은 쾌속정과 이와 유사한 소형 선박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전략을 본받아 미국은 이제 코르세어를 완벽한 대응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전투 관점에서 왜 미국이 마구라 V5 대신 코르세어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코르세어가 더 강력하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지만 마구라 V5는 이미 함정을 격침한 실적이 입증된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라 V5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르세어 역시 결코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코르세어는 미국이 이미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본 임무와 같은 종류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코르세어 플랫폼은 이미 10만 해리 이상을 운항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드론이 이란에서 처음으로 바다에 투입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코르세어는 다른 유형의 임무에서도 확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의 실적입니다. 태스크 앤드 퍼퍼스에 따르면 미국이 코르세어를 사용해 오만 해안에서 추락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의 승무원을 구조한 것은 불과 6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헬리콥터는 이란 드론에 의해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코르세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병사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게 있어서도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이 해상 드론을 이용해 바다에 고립된 인원을 구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7월 12일 센트콤이 코르세어로 한 일은 훨씬 달랐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한 일은 우크라이나가 현대 해군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마구라와 같은 드론에서 영감을 받아 곧 호르무즈 해협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해상 드론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테헤란 정권의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투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흑해처럼 호르무즈 해협도 접근 지점이 명확한 비교적 작은 해역입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코르세어로 실제로 무엇을 타격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타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파괴했을까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작전과 미국이 최근에 실시한 해상 드론 작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공격한 표적의 종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을 이용해 주로 러시아 군함을 파괴하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흑해에서 격침된 군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쾌속정에 대해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란의 쾌속정은 러시아의 군함보다 더 작고 더 빠르며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르세어로 쾌속정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 그 쾌속정들이 출발하는 기지, 즉 근원지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7월 12일에 코르세어로 벌인 공격은 더 광범위한 일련의 공격의 일부였습니다. 이 공격에는 공중드론, 군함, 전투기 등이 함께 동원되어 수십 개의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를 타격하는 임무는 코르세어의 몫이었습니다. 미국의 해상 드론 3대가 그 기지를 타격했으며 미국이 전투 우선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이란 해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IGC 산하 해군 전력 모두의 주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속정 배치를 담당합니다. 샌드박스 보도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에게 맞는 기지와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지휘 및 통제 지점이 있으며 이란은 이곳을 고속정과 기뢰 부설선의 전진기지로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미 호르무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특정 기지에는 미사일도 배치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고 아마도 이 기지가 미국의 코르세어에 처음으로 타격당한 가장 큰 이유는 반다르 아바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구분 지점 바로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수로의 거의 한가운데에 해당합니다. 이 기지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해협을 드나들려는 어떤 선박도 반다르 아바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 선박이든 이 특정 기지에서 발사되는 무기에 의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르세어 해상 드론으로 그곳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기지에 건설된 항구들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다르 아바스에 설치된 소련 시대의 방공 시스템과 중국제 대함미사일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샌드박스는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가 반다르 아바스의 잠수함 수리 및 정비 시설이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공습이나 대함미사일로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이란에 아직 남아있는 해군력의 유일한 측면을 제거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격이 발생했고 코르세어 해상 드론이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다르 아바스는 미국의 공격에 익숙한 곳입니다. 예전에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준비한 것에 대해 이란 정권은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코르세어는 이전까지 공격에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언젠가는 미국이 호르무즈 전투에 해상 드론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그 드론들이 기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쾌속정 정도는 몰라도 이란 해안에서 가장 요새화된 기지 중 하나가 공격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코르세어가 미국이 선택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에피퓨리 작전이 재개되기 전부터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자 그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7월 8일 이란 지도자들을 미친놈과 쓰레기라고 부르며 미국의 이란과의 휴전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60일간의 휴전 기간을 보장하는 등 여러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최악의 교전 이후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 보장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무기로 사용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는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가 다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조치도 시행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에는 그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모든 다리도 파괴할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해도 결국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몇 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당연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들과 함께 3월에서 6월 사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특징지었던 공중 및 해상 공격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단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될 것임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7월 10일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서 군사활동을 재개한다는 공식 통보가 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의회에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통보는 의회의 승인과는 다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승인을 구했던 것도 아니죠.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이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사용해 공격을 감행한 군사적 함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함의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사건이 미국이 무기를 개발하고 조달하는 방식에 전면적인 변화를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로닉은 현재 미국 방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은 방산업체들에게 실제 전투 능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만큼이나 힘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플랫폼과 무기에 막대한 돈을 쓰는 대신에 말이죠. 코르세오는 이러한 방위 조달 역학의 변화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 해상 드론은 미국에 100만 달러도 들지 않습니다. 이 드론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사용하는 어떤 미사일보다도 저렴하며 구조 및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투 효과와 비용 효율성이 결합된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접근 방식을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란에서는 여러 신형 무기의 등장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미국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은 모든 종류의 드론을 훨씬 더 많이 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이 현대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임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이 분야에서 따라잡아야 하는 예상치 못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란에서 재점화된 분쟁에 집중해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초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올해 초 에피퓨리 작전을 결정지은 것도 바로 이 해협에서의 혼란이었습니다. 이란의 성공적인 봉쇄로 인해 유가가 치솟고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걸프 국가들의 석유 판매 능력이 제한되었고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분쟁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유가는 이미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르세어가 처음으로 공격을 감행한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수로를 지배하는 쪽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봉쇄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해 20% 관세를 요구했으나 이는 곧 철회되었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통해 중동산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한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와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국적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자체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미국에게 있어 지금의 차이점은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얼마나 판도를 바꿀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코르세어는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고속정을 추격하는 데 사용될 것 같진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이 500대에서 1000대 사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보트들을 상대로 10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해상 드론 함대를 동원해 사냥에 나서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우리가 이미 본 방식대로 코르세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때 구조 작업을 하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항구와 해안 기지에 대한 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는 타당합니다. 이란의 고속정을 근원지에서 차단하면 고속정이 해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의 압력이 이전처럼 거세지기 전에 미국이 이란에서 원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르세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호위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 해군 연구소는 6월에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의 해상드론 활용 사례로 이를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유인 육군 수상정이 전용 무인 수상정 USV 오부상된 부대 보호와 조기 경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탐지 및 방어 효과를 제공하면서 인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코르세어와 아마도 다른 해상 드론들이 에피퓨리 작전의 두 번째 국면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 드론들이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투입하는 고속정의 수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전략을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코르세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저희의 추측으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해상 드론이 더 많은 해안 공격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훨씬 더 값비싼 무언가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빅토리아에서 퀘벡까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종종 공정하든 아니든 미국의 의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상한 형태의 평화주의를 유지하는 군사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재무장하고 재건하며 러시아의 위협이 나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군사 시대가 열렸고 캐나다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월 6일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설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토 회원국의 수십 명의 다른 정상들과 만나 푸틴의 끊임없는 공격이 만들어낸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나토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마크 카니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 위험하고 분열된 세계에서 캐나다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며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캐나다의 군대가 항상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외교 정책이 결정되던 수십 년은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국방과 외교 정책을 형성해온 가정들이 뒤집혔습니다. 역사가 무서운 기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무섭게도 사실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0년 만에 냉전 시대의 공포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운 점은 그가 곧 유럽, 어쩌면 전 세계를 휩쓰는 전쟁으로 자신의 침략을 확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카니가 발표한 캐나다 정책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나토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그 매체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 국내 총생산 그 GDP의 2%라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에도 캐나다는 GDP의 1.37%만을 국방에 지출했고 2006년 나토 목표가 설정된 이후로 줄곧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상황이 달라졌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마크 카니의 선언은 항상 주요 군사 강국이 될 잠재력을 지닌 나라의 허풍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더 이상 안일하게 지내거나 나토 내 위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이를 듣고 있을 잠재적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다가올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카니는 푸틴에게 캐나다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FCR 인터내셔널이 3단계로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재건, 애무장, 그리고 의존도 감소입니다. 캐나다가 국방산업 전략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통해 군 현대화에 8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가운데 카니는 과거의 규칙 기반 질서가 사라지고 있으며 캐나다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새로운 전략을 감독할 국방투자청 DIAU-UX 등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캐나다가 나토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다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5가지 핵심 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축들은 AFCEA가 언급한 3가지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캐나다의 산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기의 국내 생산을 우선시하며 군사 혁신에 투자하고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방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건 측면부터 시작해봅시다. 러시아나 다른 적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기 위해서 캐나다는 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모집입니다. 이 부분에서 캐나다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캐나다 국민들이 카니의 더 강한 군대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캐나다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캐나다 유권에 입대하는 캐나다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까지 지난 1년 동안 입대자가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캐나다가 군인들에게 20%의 임금 인상을 제공하고 입대한 이들에게 더 나은 사회 서비스와 군인주택을 약속한 덕분입니다. 캐나다는 이전에 반드시 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매년 평가하는 145개국 중에서
캐나다를 28번째로 강력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는 6만 3,500명의 현역 군인 규모는 늘 다소 뼈아픈 약점이었습니다. 인력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히 충분히 큰 군대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고 캐나다인들도 이를 빠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인의 63%가 자국이 이미 지출하는 것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곧 다루게 될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BBC는 캐나다 분대에서 복무를 그만두는 장병들의 비율도 더 높은 모집률과 함께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캐나다 변혁의 재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를 강화하려면 먼저 국민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 같아서 이를 바탕으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그 토대 위에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부터 2035년까지의 향후 지출 계획을 설명하는 58페이지 분량의 전략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조달에 1,800억 달러, 국가 방위 인프라에 2,9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가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산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무기와 방어 체계를 실제로 건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유로미덴 프레스는 캐나다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제기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우크라이나 주재 퇴인 대사인 나탈리아 스모츠에 따르면 캐나다는 파트너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의 분석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와 방위 파트너들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카데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공격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기금입니다. 특히 해킹과 같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에 저항할 능력이 없는 조직과 개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하지만 건설과 함께 캐나다는 자신들을 위협하려는 강대국들에게 존중받기 위해 모든 군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재무장입니다. 더 많은 인력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모두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규모가 큰 러시아 군대에 맞서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관심을 끌고 캐나다의 다른 적들의 관심까지 끌 수 있는 것은 무기, 그리고 아주 많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방위 접근법에서 재무장 측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역학을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는 캐나다가 수년간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지출이 뒤처져 있었고 2026년 이 오랜만에 캐나다가 나토의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첫 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더 많은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5년 국방 예산은 2030년까지 자국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60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또한 2035년까지 GDP의 5%를 지출한다는 나토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방에 GDP의 3.5%를 지출하고 앞서 언급한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국방 및 안보 관련 투자에 추가로 1.5%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국방 지출 계획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캐나다 재무장관 프랑수와 필립 샹파뉴는 캐나다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샹파뉴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무장 계획에서 캐나다가 어디에 많은 돈을 쓸지 보여주는 징후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는 유럽의 방위 계획에 긴밀히 연계되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유럽 안보행동 세이프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171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폴리티코에 따르면 무기 대출 계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캐나다는 공동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캐나다 기업들은 세이프 프로그램 하에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새로운 방위 계획의 여러 핵심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와 캐나다 국내 방위 산업 부문의 발전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무기 구입에 대한 직접 지출만 놓고 보면 최근 캐나다는 다소 구매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소식은 7월 6일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캐나다가 독일로부터 잠수함 12척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BC는 이를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로 캐나다는 중요한 해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기존 잠수함 4척 중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한 척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캐나다가 자체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이 거래에서 캐나다는 잠수함 공급업체로 TKMS를 선택했습니다. 그 회사는 비핵 잠수함 건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캐나다는 최첨단 잠수함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캐나다가 수년 동안 해군을 부적절한 잠수함에 의존한 채 힘겹게 버티게 내버려둔 끝에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완성되면 이 12척의 잠수함은 캐나다가 언제든지 3척의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나머지 잠수함들의 정비와 유지 관리를 위한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들은 해빙 아래에서도 작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을 예상하는 나라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캐나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 그리고 언제 잠수함을 받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12척은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캐나다가 군대를 적극적으로 재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6월에 캐나다는 호주와 1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초수평선 레이더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캐나다가 북극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왕실 가족이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캐나다가 스웨덴으로부터 그리펜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 소문은 우리가 언급했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캐나다가 2025년에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보류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3월에는 캐나다가 콜트와 3억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3만 정에 달하는 신형 소총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소총은 캐나다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에는 3만 5천 정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으며 캐나다는 이 계약을 통해 35년 동안 사용해온 소총을 교체하게 됩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며 동시에 캐나다의 국내 제조업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미국과의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6월에 26대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를 26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확정했으며 이 계약에는 탄약, 훈련,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부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캐나다가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은 캐나다가 마침내 나토 의무를 충족하기 시작한 해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출이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잠수함, 전투기, 소총, 레이더, 그리고 로켓 발사기 모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캐나다가 새로운 무기 구입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소식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캐나다의 3가지 알 중 마지막인 의존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캐나다가 하이마스 발사대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두 북미 국가 간의 외교적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캐나다에게 미국이 항상 필요할 때 북쪽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매우 견고해 보였던 관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며칠 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더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국경을 넘어오는 펜타닐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트럼프는 캐나다를 합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든 아니든 트럼프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니는 지정학적 단절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펜타곤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엘브리지 콜비, 즉 펜타곤 정책 담당 국방부 차관은 캐나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 나라가 국방 약속 이행에서 신뢰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그런 주장은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미 공동 방위에 이 포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재평가하기 위해 상설 합동방위위원회 참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설이라는 단어는 그냥 제안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륙안보자문위원회는 1940년부터 존재해왔으며 미국이 완전히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를 잠정 중단한 것은 캐나다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또 다른 신호입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캐나다가 공격을 받게 된다면 오랫동안 미국과 공유해온 동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군대는 매달 더 강해지고 있으며 결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전쟁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캐나다 내 논쟁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될지에 대한 것에서 언제 시작될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당장 캐나다에 군대를 들이보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가올 전쟁이 있다면 적어도 처음에는 유럽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푸틴의 표적이 된 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나토 회원국입니다.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이 폴란드와 같은 나라를 침공하거나 발트 국가들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영토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캐나다는 지원을 요청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북극 요인도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캐나다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찰 지점을 만들 것이고 캐나다는 러시아가 나라 전체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가 라트비아에 오퍼레이션 니 애슈어런스라는 작전 하에 약 2,000명의 병력 배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병사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캐나다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캐나다를 강하게 비난해왔으며 이는 카니 측이 우려하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6월 10일 러시아는 캐나다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며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와 드론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러시아의 위협은 어떤 나라가 푸틴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캐나다를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 지도자가 예전 같으면 이런 협박에 따라왔을 미국의 대응을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는 거리가 먼 전쟁을 일삼는 국가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났으며 이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이 이루어진 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캐나다가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러시아는 분쟁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네토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캐나다는 푸틴이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6월 말과 7월 초에 발트해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폴란드를 도발해왔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러시아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드론 공격부터 지상 침공까지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 크리스티안 프로이덴털러를 포함한 일부 나토 내부 인사들도 러시아가 10년대가 끝날 무렵에야 그 전은 아니라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토 5조가 발동되어 캐나다는 침공당한 국가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과거에는 캐나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쟁에 대비해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선과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정예 해커들과 사이버 전쟁 부대들은 적을 상대로 첩보 활동부터 기반 시설 교란, 정부전까지 다양한 공격 및 방어 디지털 작전을 수행합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영국 등 세계 주요 강대국 상당수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대다수는 해킹 인재를 모집하고 훈련하며 배치하는 데 있어 엄격한 제한과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규칙이나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는 가장 악질적인 해커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조직에 끌어들입니다. 사기꾼, 카드 범죄자, 악성 코드 개발자, 랜섬웨어 운영자 등입니다. 기업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아 방어망을 뚫고 무단으로 영업비밀과 민감한 데이터를 훔치는 해킹 그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7년 러시아 연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 예술가라고 표현한 이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와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침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해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국제정세에 관한 소식을 읽고 애국심이 있다면 그들은 러시아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 연설에서 푸틴은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해킹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국내에서 해킹과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푸틴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처럼 이것도 물론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렘린이 불법 행위를 최대한 숨기려 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정말 산더미처럼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적이고 전적으로 비도덕적인 활동 경력이 입증된 해커들을 고용하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이버 전쟁 작전을 이렇게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나 국토안보부 같은 기관에서 정부 해커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복잡하며 철저한 신원 조회와 까다로운 시험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선별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로 국내 유수 IT 기업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찾기 위해 헤드헌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란이나 북한처럼 다소 덜 원칙적이고 더 부패했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에서도 명확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가 뛰어난 IT 전문가를 모집하고 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신동들에게 엘리트 과학기술 학교에서 자리를 제공하고 집중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수하게 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항상 일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규칙은 단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 반하는 행동만 하지 마라. 해커들이 그 규칙만 지킨다면, 즉 러시아의 은행이나 기업, 크렘린 자체가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대상을 공격하는 데 집중한다면 사실상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FSB 직책과 특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인터넷 초창기 시절부터 대체로 이어져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의 러시아에는 이미 꽤 광범위한 해킹 커뮤니티가 있었고 많은 러시아 해커들은 반항아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묘사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다른 나라의 해커들과 마찬가지로 반체제적이었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을 활용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러시아 해킹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제2차 체첸 전쟁이었습니다. 1999년 8월 체첸의 이슬람 무자헤딘 전사들이 이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에 무장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정부 하에 운영되는 통합 다게스탄과 체첸을 형성하고 이 지역에서 모든 러시아인을 추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개입하면서 짧은 전투가 벌어졌고 러시아 군대의 압도적인 힘은 반군과 분리주의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 갈등은 그곳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9월 4개의 러시아 도시에서 연쇄 아파트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둘러싼 몇 가지 불일치와 미스터리, 그리고 폭탄 테러를 체첸 반군과 연결짓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은 이 사건들을 구실로 삼아 체첸을 전면 침공하고 그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되었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러시아가 체첸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TV 채널들이 아파트 폭탄 테러의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고 전국 일간지의 헤드라인이 이 만행의 책임을 체첸 반군에게 돌리자 러시아 국민 대다수는 분노했고 크렘린의 군사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을 시베리아 네트워크 여단이라고 부르는 해커 집단은 체첸 세력에 맞서 자체적으로 사이버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미트리 알렉산드로프라는 이름의 톰스크 공대 학생이 창립한 이 19인조 팀은 비교적 기초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해 체첸 웹사이트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분산 서비스 거부, 즉 DDoS 공격에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웹사이트에 대량의 요청을 보내 서버를 과부하시키고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디페이스먼트 공격도 수행했는데 이는 특정 웹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 사이트의 외관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언론은 이 그룹의 활동을 자주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카프카스 센터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변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체첸 무장 세력이 그들의 추종자, 지지자, 그리고 잠재적 모집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한편 체첸 언론은 이러한 공격의 규모로 볼 때 이것이 독립적인 아마추어들의 소행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러시아 FSB가 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된 적은 없었지만 러시아 보안기관이 범죄 해커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첫 번째 주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90년대가 끝나고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러시아 해킹 그룹들과 독립적인 해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공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2002년에 공개된 마실라니아 이메일 웜과 같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성 소프트웨어는 이전에 유명했던 멜리사 바이러스가 널리 사용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해커들은 이 프로그램을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샤냐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이메일 첨부 형태로 배포했습니다. 언로드 파일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감염되고 바이러스는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복제해 전송함으로써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컴퓨터들은 본넷이 되었고 이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디도스 공격과 같은 범죄를 수행하는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감염기기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해킹 커뮤니티가 발전하고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 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 지도자 중 한 명이 바로 페테르 레베로프, 일명 세베라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인터넷의 스팸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레바쇼프의 스팸 메시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 아니면 수백 번이라도 이 남자에게서 비롯된 스팸 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본넷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베라는 다양한 카드 범죄와 스팸 활동을 통해 러시아 사이버 범죄 제국의 최정상에 올랐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개 가격표와 광고를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법 집행기관도 이 자료들을 분명히 봤을 것이고 세베라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할 때입니다. 이제 FSB가 레바쇼프를 단순히 감옥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의 재능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10일 안티테러라는 해크티비스트 그룹을 만든 이후로 더욱 그랬죠. 원래 이 운동은 서로 다른 해커 그룹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이 더 쉽게 활동하고 체첸을 상대로 한 공격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었죠. 무작위 디도스 공격이나 재포장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사이버 보안이 향상되면서 점점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커들은 적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해 더 창의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베라의 지휘 아래 그들은 체첸인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크렘린의 적이기도 한 바른 목표들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야당, 독립언론 사이트, 비정부기구, 그리고 러시아의 통치 방식에 비판적인 외국까지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베로프에게는 정치 정당을 공격하든 전 세계의 무작위 사람들에게 일확천금 스팸 메시지를 보내든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이익이 되었으며 사용된 메커니즘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수년 동안 세베로프가 러시아 정부를 위해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그의 방대한 본넷이 에스토니아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면서 이런 소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몇 년 후 나시운동과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정치인들이 이 공격에 가담했다고 인정했고 세베로프 역시 자신이 그 당과 함께 일해왔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에스토니아 공격과 거의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의 프로그래머 안톤 노스코프는 세베로프의 시민 반테러 웹사이트를 미래 세대가 분석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만들어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사이트가 결국 폐쇄되었을 때도 노스코프의 복사본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그는 러시아 국가 대테러위원회 즉 FSB의 산하기관의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그의 고용주들이 세베라와의 협력에 매우 관심이 있다며 세베라의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노스코프는 돕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독립 언론인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최고의 보안기관이 악의적인 해커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보브쇼프는 단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범죄 해커 그룹과 특정 인물들이 FSB로부터 범죄로 처벌받는 대신 정부와의 비밀 계약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례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은 익숙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범죄 해커들은 신용카드 도난, 스팸 운영, 본넷 구축, 주요 웹사이트 해킹과 같은 불법 활동을 통해 먼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하거나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이었죠. 많은 해커들이 이후 정치적 동기를 가진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첸 웹사이트, 나토 국가들, 우크라이나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한 공격이 그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이념이 정부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FSB는 뛰어난 기술과 자신들과 일치하는 관심사를 가진 해커들을 확인하면 그들에게 접근해 때로는 비공식 적이거나 은밀한 협력을 제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기관에 점점 더 확장되고 강력해지는 해커 군단에 직접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윈윈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정부의 보호와 기소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점을 얻어 불법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크렘린을 위해 일함으로써 얻는 모든 명예, 돈, 그리고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 국가는 사이버 범죄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고 전문적인 운영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축된 본넷, 악성 코드, 범죄 인프라를 이용해 국내외 적들과의 공격 작전과 정보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여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결국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된 사이버 용병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FSB는 그들에 대해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소, 투옥, 공개 망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미트리 두카체프, 즉 포브라는 가명을 사용한 인물의 사례였습니다. 포브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일찍부터 해킹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였으며 무료 인터넷 접속을 얻기 위해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킹 활동을 기록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과 기사들을 쓰고 심지어 인터뷰에 응해 자신의 사이버 범죄 경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그는 러시아 해킹 잡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카드 사기 범행도 벌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해킹한 것을 자랑했고 곧 해킹으로 번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포브와 몇몇 친구들은 러시아 수도에서 감시 카메라를 파괴하려고 하다가 법 집행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경찰 중 한 명이 FSB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가 포브와 대화를 시작하자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포브는 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고 결국 직원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FSB 정보보안센터에서 감시, 탐지, 그리고 국가의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갖춘 다른 사이버 범죄자들을 고용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해커 포럼을 샅샅이 뒤지며 다른 사용자들의 게시글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크렘린과의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10년 넘게 했다고 전해지며 그 기간 동안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범죄 해커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포브스는 FSB에게 자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미국의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반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법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6년형의 징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브스의 이야기가 정부와 협력하려는 다른 해커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브스의 체포 이후 수십 년 동안 FSB의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해커들이 이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커들과 해킹 그룹들이 러시아 정부와 비공식적인 협정을 맺고 서방 국가의 선거 개입이나 두 나라 간 전쟁 중 우크라이나 웹사이트 해킹과 같은 작전에 그들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선전물을 퍼뜨리거나 민감한 정보를 훔치고 갈취 공격을 수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악명 높은 해킹 그룹 이블코어 막심 야쿠베츠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그가 1억 달러를 훔치고도 체포될 위험 없이 모스크바 거리를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 해커로 자주 묘사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막심 야쿠베츠가 전직 FSB 고위 관리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직 관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블코어를 기소로부터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이블코어를 기관 내부로 끌어들였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FSB는 수년간 이블코어에게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디지털 첩보 활동과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적극적으로 지시해왔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이 그룹은 대규모 자금 세탁, 갈취, 랜섬웨어, 대규모 절도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악명 높은 해커티비스트 그룹인 킬렛도 있습니다. 주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 킬렛은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 단계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독일 등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의 주요 인프라와 정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수많은 디도스 및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 그룹이나 그 수수께끼의 리더인 킬밀크가 FSB와 연관되어 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킬렛이 보안기관과 직접적으로 협력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분명히 크렘린의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 전략에 대한 두려운 진실입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 전략은 합법적인 정로를 통해 유능한 기술 전문가를 모집하거나 국내 최고의 IT 기업에서 최고의 인재를 스카우트하거나 최고 기술 대학에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공식 정보기관이 음침한 범죄 조직과 뒤섞여 운영하는 지하 세계의 사업입니다. 해커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수백만 명을 속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거래를 중개해 해커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수백만 명을 속이는 일을 계속하게 하고 그 대가로 크렘린을 위해 약간의 일만 해주면 됩니다. 크렘린의 다른 많은 운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는 추악하고 극악무도한 사업 방식이지만 바로 우리가 푸틴 정권에게서 늘 보아온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자포리자 지역으로 더 깊이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과 마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도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 정글에서 실력을 연마한 고도로 훈련된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군이 죽기 시작했고 한 거점이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자포리자에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닙니다.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나라 출신의 많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데에는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이유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스템노고르스크로 향합니다. 7월 내내 러시아 공수부대원들은 이 작은 마을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뛰어난 해방작전으로 한번 밀려났던 러시아 군인들은 동료들이 스템노고르스크가 다시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좋은 소식을 푸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어떤 영토든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마을을 장악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침투자들은 위험하며 이 집단은 불에 탄 건물이나 다른 은신처에 작은 거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직접 사격을 가하고 매복을 설치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침투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할 수 있는 피해 때문만이 아니라 스템노고르스크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마을이 아닙니다. 스템노고르스크는 이 105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포리자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마을을 장악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곳을 물류 거점이자 드니프로 강을 건너 자포리자 자체를 공격하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침투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 끝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에 전술그룹 레반슈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그룹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소속 부대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활발히 활동해왔으며 대략 연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즉 501명에서 1500명 사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반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구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 전술그룹의 일원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은 국제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먼 곳에서 모여듭니다. 전술그룹 레반슈는 이미 전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초기부터 이 그룹은 키이우에 배치되어 호스토멜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초기 진격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이 그룹은 키이우주의 루딘스카를 해방시켰고 하르키우와 차시프야르에서도 전투를 치렀으며 도네츠크 요새선 인근에서도 싸웠습니다. 이 병사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재능이 있으며 러시아 침투자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술그룹 르방슈의 콜롬비아 병사들이 자포리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스템노고르스크에서 러시아 침투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7월 28일 이 그룹의 텔레그램 게시물이 모든 것을 밝힙니다. 러시아 침투자들이 스템노고르스크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타크티컬 그룹 르방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투자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숨을 곳을 찾아서 보급품과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르방슈 대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광범위한 정찰을 실시했고 러시아 점령군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를 이용해 그들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르방슈가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자 FPV 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FPV 드론들은 계속해서 러시아군 진지에 돌진에 충돌했고 안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에게 그들이 발각되었음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 공수부대원들은 전장에서 스페인어가 들리기 시작하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르방슈는 드론 공격에 이어 콜롬비아 출신 병사들이 이끄는 지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공격 전에 러시아군은 지금 항복하든지 아니면 싸우다 죽든지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수부대원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우크라이나의 콜롬비아 출신 병사들은 러시아군이 숨어있던 참호와 벙커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전투 중 하나의 여파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전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수부대원의 흔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투에서 러시아군 한 명이 사살되었습니다. 두 번째 병사는 생포되었습니다. 작전은 정밀했고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는 생포된 병사가 이미 부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병사는 지하 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숨어 있으려 합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정말 상태가 안 좋아요. 물이나 마실 것 좀 있나요? 바로 이 장면이 푸틴이 자기 병사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지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침투자들에게 보급품과 물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헤르손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은 보급선이 완전히 붕괴된 후 탈수로 죽는 것보다 더러운 물을 마시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절박해져서 심지어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템노고르스크에서 명백히 부상당한 한 병사가 자신을 붙잡은 이들에게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수부대원은 담배와 함께 물을 받고 이후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 연합군에 의해 구금됩니다. 이어진 신문 장면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로가 된 공수부대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병사에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어렸을 때 그는 형과 함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두 형제를 통제하지 못해 결국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포로가 된 병사는 자신의 형도 군대에 있으며 쿠르스크 방면에서 싸우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 병사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보드카를 마시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을 폭행해 거의 죽일 뻔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7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텝노고르스크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가 첫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푸틴에 대해 묻자 그 병사는 러시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차피 투표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푸틴이 항상 이길 테니까요. 그리고 그와 그의 측근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병사 같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고 가정이 파괴되어 있고 돈이 절실한 사람들 말이죠. 착취할 방법만 있으면 러시아의 모집책들은 바로 달려듭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콜롬비아 병사들로 구성된 치명적인 부대를 스텝노고르스크에 투입했기 때문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니면 큰 질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콜롬비아 병사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선의 지옥 같은 곳에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몇몇 콜롬비아 전투원들이 그 나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콜롬비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분명히 동맹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콜롬비아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몰려들어 자신들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고타의 지역신문은 2월에 콜롬비아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외국인 병사들 중 가장 큰 집단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술그룹 레반슈에는 콜롬비아인들이 가득하며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여러 부대에도 콜롬비아인들이 많습니다. 그 매체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최대 2,000명의 콜롬비아 국적자들이 우크라이나군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 복무 중이며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7,000명에 달하는 콜롬비아인들이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매체는 콜롬비아인들이 우크라이나가 모집하는 모든 외국인 병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한 나라 출신의 군인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약 300명에서 550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해방을 위해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프랑스 24는 데이로라는 군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8년간 복무한 후 콜롬비아 군대를 떠났습니다. 데이로는 고국에서의 급여가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여단이 우리 항공권과 보고타에서의 숙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작업을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려온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군인들에게 급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간급 장교들은 현역 복무 중에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를 법니다. 일반 사병은 훨씬 적은 월 400달러만 받습니다. 콜롬비아의 군인 연금도 전역한 군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종종 절반으로 줄어들고 콜롬비아가 군인들이 다시 민간인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몇 안 되는 프로그램들도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역한 군인들을 민간 경비업으로 재취업시키려고 하지만 그 분야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일자리는 드물고 자리가 나더라도 실제로 수많은 전직 군인들이 그 일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다이로가 언급한 모든 초기 혜택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는 최대 6주간 진행될 수 있는 훈련 기간 동안 약 490달러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콜롬비아 군인이 한 달 동안 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작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월급은 월 3,000달러에서 5,000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콜롬비아 군대의 중간급 장교 평균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입대 보너스도 제공합니다. 때로는 25,000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의 가족에게는 35만 달러의 사망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6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최전방 부대에 대해 싸우는 만큼 받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한 달에 1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평균 임금의 거의 30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군인이 자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보수입니다. 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콜롬비아인들에게 목적의식은 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이로는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그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려는 소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매체에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의 국기가 아니라 공격받고 있는 민족의 국기 아래에서 싸우러 가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이건 마치 이웃이 내 집에 침입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감정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수천 명의 콜롬비아인들 사이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이는 이 군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길을 잃고 목적을 잃고 버려진 느낌입니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군인들이 꼭 필요한 나라였지만 2016년 평화협정 이후 현역 군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급여도 적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예멘, 수단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자국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재통합 문제도 있습니다. 콜롬비아 군인은 자국에서 20년 가까이 대반란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30대나 40대의 군복무를 마치고 은퇴하면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민간 경제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민간 경비업을 제외하면 그들에게 자리가 없습니다. 그 분야는 콜롬비아 전체 국내 총생산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민간 경비 산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분야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일자리는 드물며 콜롬비아가 시행 중인 다른 재통합 프로그램들도 전직 군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는 전직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어떤 세력을 위한 용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콜롬비아의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콜롬비아인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하고 마치 총알바지처럼 전장에 내보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입대한 콜롬비아인들 중 전사한 비율은 14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투팀 본인도 페트로 대통령이 유망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국 군인들의 안전과 복지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자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콜롬비아 하원은 심지어 UN 용병 금지 협약 비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협약은 1989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이제서야 이런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우크라이나의 모집을 막지는 못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독재 군단에서 싸우거나 우크라이나 정규 돌격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협약에 따라 용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결국 페트로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자신의 기술이 존중받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가 끝난 후에도 국가가 이들을 사회에 재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콜롬비아인들이 자국 군대에 합류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24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크라이나에 처음 합류한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대륙에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것은 나자르라는 이름의 아르헨티나계와 우크라이나계 혼혈 군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계획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준 이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단지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선택은 군인들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콜롬비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동료들과 함께 스테프노르스크에서 수행한 놀라운 공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 공격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포로를 잡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으며 러시아 침투자들을 마을에서 몰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자포리자에서 원하는 목표를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테파니 히르스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을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대부분 전투에 시달려왔으며 한때 러시아가 스테파니 히르스크를 거의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은 2026년 5월에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스테파니 히르스크를 해방시키기 위한 훌륭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공격으로 러시아군을 후퇴시켰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을의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정찰과 정밀사격을 이용해 러시아 병사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수색 및 선멸 작전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진지가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병사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 작전은 7월에 우크라이나의 콜롬비아 병사들이 했던 것과 매우 비슷했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콜롬비아 부대를 투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푸틴은 스테파니 히르스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을은 자포리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그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쯤 우크라이나 남부 방위군 대변인인 블라디슬라브 볼로신 대령이 푸틴이 6월 말까지 그 마을을 점령하라는 구체적인 명령과 함께 제7 공중 강습사단을 스테파니 히르스크 방면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우크라이나의 콜롬비아 부대가 생포하거나 사살한 병사들도 이 사단 소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까지 스테파니 히르스크를 점령하라는 명령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또다시 만든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마감밀로 이제쯤이면 그 역시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했을 겁니다. 현재 스테파니 히르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가 침투조를 마을로 몰래 들여보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방금 봤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침투조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포리자에서 진격하고 있는 쪽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는 전쟁연구소 ISW이바유사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7월 29일 러시아 공세평가에서 ISW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전 날짜에 서부 자포리자에서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20일에 공개되고 2026년 6월로 날짜가 지정된 위치가 확인된 기록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오리히우 서쪽의 북동부 스템노우르스크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건물들을 소탕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진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푸틴의 군대는 5월에 우크라이나가 그 병력의 대부분을 몰아냈을 때와 비교해도 스템노우르스크를 점령하는데 전혀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푸틴의 앞잡이들이 더 큰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치명적인 콜롬비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마을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적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에 달하는 콜롬비아 군인들이 곧 우크라이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스테파니 히르스크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어느 정도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어떻게 그 마을을 해방시켰는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스테파니 히르스크 해방이 일어났을 때 이를 보도했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밝혔습니다. 극적인 전장 영상과 자포리자를 둘러싼 전투에서 그 마을이 갖는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보신 후에 그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저희 밀리터리 쇼에서 매일 업로드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